코플랜드는 자신이 성원조사에 협조했다고 말하지만 성원위원회는 동의하지 않으며 오직 2명의 TV 설교자만이 협조했다고 밝혔고 국세청 IRS에 추가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케네스 코플랜드는 TV 전도사 세계의 정점에 서서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고 세계적인 사역단체를 세우며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등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종교인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 제국을 위해 추종자들이 치른 대가는 누구도 알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경기장을 가득 채웠더니 남자는 이제 명예, 재산, 영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날려버리겠다고 호언장담 한 설교자. 코플랜드의 몰락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병원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개인 순자산이 3억 달러에서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케네스 코플랜드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실직한 추종자들에게 계속 돈을 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정확한 말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이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원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천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든 11조를 멈추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500에이커 규모의 폐쇄형 단지 안에 있는 개인 공항, 제트기 편대, 18,000평방피트의 저택에 앉아있는 남자가 미혼모와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계속 후원하지 않으면 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플랜드는 TV 시청자들에게 방송 중에 화면을 만지기만 해도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일반적인 독감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누구라도 증상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도계를 나눠줘야 한다면 열이 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하게 하자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전 세계적인 밈으로 만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교회에 몇몇 동료 설교자들과 함께 서 있던 코플랜드는 영적 발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사탄을 향해 바람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전능하고 강한 난풍이여, 열기여, 예수의 이름으로의 존재를 불태워버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카메라를 향해 거칠게 입바람을 불며 신이 바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에게 신이 바람을 불어넣노라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른 방송에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신이 예언자 직분에 서 있다고 선언하며 바이러스에 대해 공식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끝났다. 결국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코플랜드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동안 3년 전 신이 그에게 사역의 연간 수입이 3억 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팬데믹도 그 목표액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코로나19가 케네스 코플랜드의 가르침이 추종자들을 물리적 위험에 빠뜨린 첫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냈어야 할 발병 사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여름, 코플랜드의 교회 내부에서 그의 사역의 영원한 오점이 되어야 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테런트 카운티에 위치한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의 본부인 이글 마운틴 국제교회에서 홍역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은 이미 수년 전에 사실상 박멸되었다고 선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교회 안에서 21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9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퍼진 이유는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홍역에 걸린 21명 중 16명은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픈 학령기 아동들은 모두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발병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한 방문자가 바이러스를 옮겨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공동체였다면 그 한 사례는 억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글 마운틴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네스 코플랜드는 수년간 의사를 믿는 것이 곧 신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추종자들에게 설교해왔기 때문입니다.
2010년 방송에서 코플랜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주사를 놓으려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딸 이자 이글 마운틴의 담임 목사인 테리 코플랜드 피어스는 어린 시절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주요 의료기관들이 철저히 반박한 주장입니다. 전 교회 신도였던 에이미 아드는 AP통신의 내부의 문화가 어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저와 제 친구들, 동료들에게 두려움의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전직 직원은 CNN의 교회 전반에 퍼진 백신 불신 풍조 때문에 6년 동안 자기 딸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발병 후 코플랜드의 딸이 교회 부지에 예방접종소를 마련했고 220명의 신도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코플랜드 본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도 말이죠. 영아를 포함해 21명이 아팠고 그의 가르침이 발병의 조건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국 내부에서 책임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관은 피해를 수습하려 분주하지만 정점에 있는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팝 가수였던 시절, 실패한 결혼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차고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의 소리를 지르고 실업자들에게 11조를 요구하던 케네스 코플랜드는 처음부터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수로 시작했습니다. 1957년 20세였던 코플랜드는 임페리얼 레코드에서 프레치 오브 러브라는 곡으로 빌보드 톱 40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15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고 그를 아메리칸 밴드 스탠드에 출연하게 했습니다. 텍사스 레치 출신의 청년에게는 큰 성공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코플랜드는 1955년 18세의 나이에 첫 번째 아내 아이비 보디 포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테리라는 딸이 있었고 1958년 그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신시아 데이비스와 재혼했습니다. 그 결혼은 196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5세가 되기도 전에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음악 경력도 답보 상태였습니다. 1962년 코플랜드가 교통사고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3년 글로리아 니와 결혼했고 이번에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1967년 30세가 된 코플랜드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신입생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누구도 갖지 못한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술 덕분에 그는 오랄 로버츠의 개인 비행기 조종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전도와 씨앗 믿음, 신학을 개척한 인물의 부조종사이자 수행기사가 되었습니다. 사역에 기부한 돈이 기부자에게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교리였습니다. 코플랜드는 로버츠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가 어떻게 영적 권위를 재정적 권력으로 바꾸는지 보았고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케네스 헤이건이었습니다. 코플랜드는 차고에 7일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말하는 대로 물질적 부와 신체적 건강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가르친 털사의 설교자 헤이건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에서 나왔을 때 코플랜드는 사역 전체를 위한 청사진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와 글로리아는 1967년 말 이전에 텍사스주 포트 워스에서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회를 설립했습니다. 표어는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의 초기 신도들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은 그들의 목사가 잠긴 차고에서 다른 설교자의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자신의 모든 신념 체계를 역설계했으며 두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고 20대 시절에는 돌아오지 않을 팝 음악의 명성을 쫓으며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맡기니 남자는 스스로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단지와 제트기들, 그리고 가족 사업 말입니다. 20년도 채 되지 않아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회는 포트워스의 작은 운영체에서 전 세계적인 방송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벨리 버즈 보이스 오브 빅토리는 5개 대륙의 시청자들에게 닿았습니다.
잡지는 134개국에서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캐나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우크라이나의 해외 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약 500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텍사스주 뉴워크에 있는 실제 단지는 그 이면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문 뒤에 자리 잡은 1500에이커의 부지에는 거대한 교회, 제작 스튜디오, 창고, 가족 거주지, 그리고 사역회의 항공기들을 위한 활주로와 경납고를 갖춘 개인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기단에는 영화 제작자 타일러 페리에게서 구매한 걸프스트림 5를 비롯해 세스나 사이테이션 X, 세스나 사이테이션 브라보 등이 포함되었으며 총 가치는 4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코플랜드의 개인 사저단지 안호숫가에는 24에이커 규모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만 8천 평방피트 규모의 침실 6개, 욕실 6개, 나선형 계단,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성에서 수입했다는 문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가치는 700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직자 거주지를 면세로 분류하는 텍사스 법 덕분에 코플랜드는 재산세로 원래 내야 했을 15만 달러 대신 연간 약 3천 달러만을 냈습니다. 테런트 카운티의 지역 납세자들이 그 차액을 조용히 감당한 셈입니다. 이 사역회에 대한 가족의 지배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내부 정관에 따르면 코플랜드는 모든 이사회 결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글로리아는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위인 조지 피어슨스는 담임 목사이자 서기, 그리고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존은 최고 경영자, CEO 겸 운영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교회 정관은 운영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 신도들에게 투표권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자신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2008년 AP통신의 조사 결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깊은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코플랜드의 처남은 사역회의 텔레비전 방송 시간을 중계하며 수익성 높은 거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존 코플랜드는 1993년 교회 소유의 땅을 임대해 엘 란초 페이라는 개인 가축 및 말 사업을 운영했고 이후 교회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해 그 가치를 4배 이상 불렸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교회 행사에서 강연한다는 명목으로 총 수십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역단체는 교회 토지 아래 2,300만 달러 상당의 가스 유전 매장량을 보유한 석유 및 가스 회사 시큐리티 페트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WFAA 기자 브렛 시백에 매주 현금이 든 기도 요청 편지가 1만 통가량 도착했으며 케네스 코플랜드는 그 우편물을 단 한 통도 직접 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목사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돈은 그들이 결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기계 속으로 곧장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상원 조사. 2007년 11월 아이오와 주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해 6개의 TV 복음 전도 사역단체의 재무 기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베니 힌, 플로 달러, 에디 롱, 조이스 마이어, 폴라 화이트와 함께 그 6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은 이들 사역단체가 면세 혜택을 개인의 사치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6곳 중 조이스 마이어와 베니 흰만이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단체는 그레슬리 위원실로부터 미흡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역단체는 산하기관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케네스, 글로리아, 존 코플랜드 등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는 피처맨, 잉크 이라는 면세기업을 포함해 최소 21개의 관련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KCM은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의 명단 공개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실 직원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고 싶어 했던 사역단체 내부 관계자들은 보복이 두렵다 고 위원회 측에 토로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사역단체 내부 직원들을 향한 공포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조사는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2011년 1월 6일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이는 조사관들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천만 달러짜리 사역단체 전용기는 하와이, 남부 텍사스의 이국적인 사냥 목장, 콜로라도 스키 리조트로의 개인 휴가에 사용되었고 15명의 가족이 급여 명단에 올라 총 1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2,300만 달러의 매장량을 보유한 석유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1센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면세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벌도, 기소도, 강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은 민간 복음주의 감독기관이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시단체 인트리니티 재단의 올 안토니 대표는 이 결과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그레슬리가 권고한 기관은 책임을 물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목회자 회의에서 그레슬리의 조사 결과를 헛소리이자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반응을 기억해 두세요. 코플랜드가 대립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번 똑같은 패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엔젤 플라이트 44, 앵글 플라이트 44와 결코 날아오르지 못한 약속 이야기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한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패턴은 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06년 사우스 웨스트 신자대회에서 1만 7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코플랜드는 전 세계 재난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화물기와 헬기 부대를 운영하는 인도주의적 항공선교단체인 엔젤 플라이트 44위 창설을 공표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책이 리치 버밀리온과 글렌 하이드와의 공저로 출간되었습니다. 7만 부가 후원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빌리버스 보이스 오브 빅토리, 벨리에버스 보이스 오브 빅토리 잡지 3개호에 걸쳐 홍보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엔젤 플라이트 44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버밀리온이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약속한 엔젤 플라이트 44 사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모금한 돈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그는 크리스천 포스트에 그의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가혹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사역을 겪으며 저는 그들이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유감스러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궁을 받자 KCM 대변인 스티븐 스위 저 박사는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진 약속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엔젤 플라이트 44가 총 7,788달러 43센트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은 모두 비행기 수리, 7만 권의 책 배포, 3번의 잡지 특집 기사, 1만 7천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 쓰였으며 총 모금액은 8,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WFAA 비행 기록에 따르면 그 선교단체의 제트기들은 IT가 아닌 하와이, 사냥용 목장, 스키 리조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재난 구호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돈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개인 항공기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법정에 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5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지는 케네스 코플랜드의 모습을 담은 바이럴 영상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더 공유했지만 그 영상의 모든 프레임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스노프스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편집, 합성 음성 내레이션, 완전히 허구적인 대본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판사인 마틴 레이놀즈는 실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용된 이미지는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전직 영국 공무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콘텐츠 팜의 허구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처벌도 선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 상원은 그를 3년간 조사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났습니다. 국세청 IRS은 2009년 그의 제트기 중 하나에 대한 면세 혜택을 거부했지만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700만 달러짜리 저택은 여전히 텍사스 법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의 재무 기록은 연방세법상교회가 누리는 법적 보호 아래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짜 영상들이 그토록 빠르게 퍼진 정확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공유한 것은 그들이 속기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이 사역 단체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들,
즉 홍역 발병부터 코로나19 악용, 상원의 조사 방해, 그리고 엔젤 플라이트 44 위 증발 사건까지 지켜봐온 사람들에게 케네스 코플랜드가 실제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이 이야기가 항상 마땅히 받아 넣어야 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결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89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설교합니다. 제트기는 여전히 날아다닙니다. 매주 수천 건의 기부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누구도, 상원도 국세청도, 이 나라의 그 어떤 법원도 그에게 장부를 공개하도록 만든 적은 없습니다. 법정 영상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묘사한 제국, 그가 폭로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던진 의문들은 완전히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사역단체들도 전국의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 동일한 재정 투명성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애초부터 외면하도록 설계된 걸까요?